2011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 47분경 미국의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911로 긴급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제 이름은 메리인데요. 제 조카가 차에서 납치됐어요. 아이 아빠가 정말 화났어요. 누군가 차를 훔쳐간 것 같은데 2살 된 조카가 그 차에 타고 있었어요. 아빠인 자신과 딸 비앙카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가 나타나서 자신의 차를 훔쳐갔다. 그런데 그 차 안에 2살 배기 아이가 있었다. 아이와 차 모두 사라져버렸다. 얼른 찾아달라는 긴급한 전화. 아이의 아빠인 드레이는 절망적으로 울면서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제대로 된 문장을 얘기하기도 힘들어할 정도였어요.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으니까. 사건이 접수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아빠 드레이한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. 이 아버지 드레이 왈, 그날 2살 배기 아이를 뒤에 태우고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내 옆에 싹 붙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백라이트가 나갔다고 얘기해줬어요. 그래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. 그런데 그 차도 옆에 서더니 그 차주와 일행도 내리더라고요. 그리고는 갑자기 저한테 총을 겨눴습니다. 그 순간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는 총밖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. 우리 아기가 아직 차 안에 있는데 이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놈들 일부가 갑자기 제 차에 올라타더니 차를 그대로 몰고 도망가 버렸어요. 2살 배기 내 딸이 아직 차에 있는데. 경찰은요, 사실 이 아빠 드레이의 말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. 왜냐? 이 드레이 강도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. 경찰이 사건 접수 후 제일 처음 한 일은 근방에 쓰레기 수거를 막는 일이었습니다. 산 사람을 찾는데 왜 쓰레기 수거를 막았을까? 경찰들은요, 이미 딸 아이가 차와 함께 실종됐다, 딸이 위험하다 신고된 그 순간부터 수사의 방향을 아이의 실종이 아닌 너 범죄 전과 있더만 네가 딸 죽이고 생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방향으로 쏠린 거예요. 이 드레이 강도 전과가 있었지 폭행이나 아동학대 이런 전과는 없었는데 경찰은 이미 전과가 있다라는 그 자체에서부터 억측을 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들이 타고 도망간 드레이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. 하지만 그 안에 드레이의 2살 배기 딸은 없었어요. 2살 배기 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? 경찰은요, 발견된 차량 안에 혈흔이라든지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. 하지만 그 어떠한 DNA, 혈액, 타액 등등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요. 그렇게 사건에는 전혀 진전 없이 답답함만 더해가던 어느 날, 경찰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영국에서 탐지견 2마리를 불러들입니다. 냄새를 통해 산 사람을 찾는 탐지견이 아닌 시신을 찾는 탐지견 2마리였어요. 아직 드레이의 딸 실종 상태인 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, 지금. 여러분, 시신을 옮기는데 이 시신의 부패한 냄새를 전혀 남기지 않고는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. 냄새가 남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. 만약 제가 시체를 손으로 만지고 그 후에 차문을 만지거나 옷을 만지면 그 시체와 접촉한 모든 것은 훈련을 받은 탐지견이 어느 정도 그 냄새를 모두 감지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. 그로 인해 적절한 사건 당시의 시나리오도 추리가 가능해지고 뭔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. 당시 사건에 투입된 모스라는 탐지견이 드레이의 차량과 그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 모스 탐지견이 이 드레이의 차와 딸의 담요, 카시트 냄새를 막 맡더니 막 짖는 거예요. 시신 부패 냄새에 반응하는 앤데 애가 막 짖어. 그리고 조사 결과 차와 아기를 납치당했다는 이 아빠 드레이의 말에 비해서 차가 실제로 납치됐다는 증거 찾기가 힘들었습니다. 차 안에서 혈흔이나 제3자의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거 나온 거 없었고 뭐가 없어진 것도 없었으니까. 이에 탐지견의 담당 경찰관이 내린 결론은 아이의 아빠가 딸의 실종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라는 결론.
하지만 이런 결론에 드레이의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. 개가 막 짖는 걸로 보아 카시트에 시체가 있었던 것 같다는데 그 카시트는 실종된 2살배기 딸의 언니가 쓰던 걸 물려받았던 거라 온갖 냄새가 펄펄 다 나는 건데 그 냄새를 맡고 개가 안 짖는 게 이상한 건데 그거 정말 더러운데.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탐지견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2살배기 딸의 시신 냄새를 맡고 이 모스 탐지견이 짖은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의견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무엇인가? 아니 이 강아지가 진짜 시신 냄새를 맡고 짖은 건지 그 카시트가 진짜 더럽고 온갖 냄새가 다 나니까 시겁해가지고 짖은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한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. 사실 이 탐지견들이 정말 훈련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탐지견들의 판단이 100% 다 맞는 건 아닙니다. 실제로 토막난 시신이 A 위치에 묻혀 있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아낸 경우도 많았고요. 탐지견이 막 짖어가지고 거길 팠는데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. 탐지견도 강아지인지라 여러 냄새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. 기계라서 온리 시신의 부패 냄새에만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 온갖 냄새에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. 실제로 전에는 탐지견을 데리고 어느 한 군데 집을 수색하라 라는 임무가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담당 경찰관이 탐지견을 데리고 한 집으로 갔는데 그 시체 탐지견이 그 집 지하실에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지하실 바닥부터 모두 다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집 안에 시체가 있었다는 흔적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담당 경찰관이 생각을 했대요. 도대체 왜 짖은 걸까? 무슨 뜻일까? 그렇게 그 해당 집에 나와서 그 집 아래쪽을 딱 봤더니 그 집 바로 아래쪽에 수천 구의 시체가 묻혀있는 땅 아래에서 부패되고 있는 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. 사건 수색했던 집에서 불과 9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묘지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탐지견, 이 묘지에서 나오는 시신 냄새를 맡고 해당 집 지하실에서 반응했던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아지, 개잖아요. 말을 못해.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짖은 건지 사람이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. 모두 추측이 되는 거예요. 정황적인 것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물체의 냄새에 드레이의 차 안에서 반응했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무엇보다 드레이의 딸 죽었다는 증거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. 살아있다는 증거도 나온 건 없지만 죽었다고 나온 것도 없단 말이죠. 시신 냄새가 아닌 다른 코끝을 찌르는 냄새에 반응했을 수도 있는 거고,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. 그렇게 이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. 이 재판장에서 검사는 딸이 침대에 오줌을 싸서 그게 화가 나서 아빠 드레이가 딸을 때려 죽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? 아무것도 없었어요. 딸이 오줌을 넣어가지고 때려 죽였다고? 그 오줌이 묻은 이불조차도 검사 측에서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. 정말 이것 또한 말뿐인 거예요. 재판장의 증거라고 들이민 건 침과 점액질, 그리고 약간의 피가 묻어있는 이불 정도. 그런 건 보통 코를 풀면 나오거나 애가 침을 흘리면 이불에 묻는 정도였습니다. 정말 소량. 그 외에 드레이가 딸을 때려 죽였다는 어떠한 신체적인 증거나 물적인 증거, 뭐 아무것도 나온 건 없었어요. 드레이가 딸을 죽였다라는 증거 혹은 딸이 죽었다라는 증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, 그런데 탐지견 걔가 반응을 했대요. 짖었대요. 그래서 딸은 죽은 거래요. 그 딸을 죽인 범인은 아빠래요. 왜? 걔가 짖었으니까. 재판장에서 모스 탐지견의 담당 경찰관은요, 모스 탐지견이 드레이의 차 아래로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차 옆에서 짖음으로써 유아 살해 증거에 대한 반응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요, 강아지가 반응했다는 그게 2살배기 딸의 냄새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, 죽음에는 어떤 특별한 인물을 구분하는 분명하고 특정한 냄새 같은 건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서 끔찍한 일이 생긴다면
5년이 지난 뒤 죽음의 냄새가 계속 이 자리에 남아도 시체 탐지견은 그 냄새가 내 죽음의 냄새인 건지 내 죽음 전에 이 자리에서 죽은 다른 사람의 냄새인 건지 구분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거기다 그 죽음의 냄새, 시신 부패의 냄새가 공기 중에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 죽음의 냄새는 몸을 옮겼다는 가정하에 옷에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. 즉 만약 아빠인 드레이가 딸을 죽였다면 딸의 시신 부패 냄새가 드레이의 옷에 묻어있겠지라는 말입니다. 이에 드레이의 옷을 탐지견한테 줘봤어요. 하지만 이때 탐지견은 드레이의 옷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탐지견, 걔가 한 거는 사건 현장에서 이것밖에 없어요. 멍멍! 그런데 걔가 이번 사건의 주요 증인이다 라고 검사 측은 주장합니다. 사실 이 재판 중에 중요한 증거로 나온 물건이 있었습니다. 드레이는 사건 당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. 내 딸과 내 차를 가져갔던 범인 중에 한 명은 스키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. 그런데 시신 탐지견이 아닌 경찰견이 드레이의 차가 발견된 곳 인근에서 한 블록도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스키용 마스크를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그건 드레이가 사건 당시 봤었다는 범인의 마스크와 일치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 측에서는 이 마스크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도 안 했습니다. 진짜 드레이가 범인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크거든요. 그럼에도 경찰 측과 법원 측은 약간 아예 몰고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. 그냥 이 사건의 범인은 무조건 너야. 이 사건의 범인 무조건 너여야 해. 라는 느낌. 탐지견이 지졌어. 그럼 끝난 거야. 네가 범인이야.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론 어떻게 났을까요? 걔가 지졌다는 이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떨어졌습니다. 와,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? 약간 억울한 감이 있는 판결인데 얼마 뒤 니키라는 옆에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. 이분이요, 드레이의 딸이 실종되고 한 8일 정도 지났을 때 이때 여경 경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됐었대요. 그래서 급하게 출동을 했는데 한 집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급하게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침실에서 2살 배기 어린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대요. 그런데 다음날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하루 휴직을 내고 쉬었는데 쉬면서 인터넷을 한 거예요. 그러다가 우연히 한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뉴스처럼 뉴스가 하나 떴는데 연한 피부색의 어린아이가 실종됐다면서 한 사진을 보게 됐던 겁니다. 그 사진 속의 아이가 누구? 내가 어제 출동한 집에서 봤던 그 2살 배기 아이였다는 거예요. 내가 어제 그 집에서 봤던 아이인데? 그래서 바로 이때 자기 파트너 경찰한테 전화를 했었대요. 그 실종된 저 어린아이 내가 어제 본 것 같다고. 그랬더니 파트너 경찰이 그 사건 무슨 시신 탐지견이 아빠 차에서 부패 냄새 맡고 반응해서 아빠가 범인이라고 하던데 걔 죽었을걸? 네가 잘못 본 거야 라면서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여성이 이번에는 강력반으로 가서 또 이 말을 했었대요. 그 2살 배기 어린 아이를 내가 봤다고. 그런데 그 강력반에서도 약간 다 끝난 사건을 뭘 또 귀찮게 라는 식의 대답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. 약간 사람인 목격자인 내가 하는 말보다 강아지가 더 신뢰가 높아 보였대요. 이 목격자 니키는 아직도 얘기합니다. 그때 그 아이는 분명히 살아있었다고.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드레이의 딸 죽었다는 증거도 살아있다는 증거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거든요. 애가 실종이 됐는데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당연히 애는 죽었고 그냥 탐지견이 짖었다. 이게 끝인 거예요. 결론적으로 이 사건 딸은 찾지 못했고요. 아빠 드레이 또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. 그냥 이렇게 끝. 여러분이 이 사건을 들으셨을 때 이 사건 정말 올바르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것 같나요? 탐지견의 멍멍 짖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까?
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일어난 다소 답답하고 열받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 우리나라에선 절대 이런 얼렁뚱땅 수사와 재판 없었으면 좋겠네요.